어, 네. 이거 바로 전 타임에, 어디냐면은, 398페이지에 이제 사례 7번까지 봤었고요. 그때 이제 마지막 논점이 이제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이었었죠. 근데 그때 제가 얘기를 하면서 뭐랑 약간 막 헷갈릴 뻔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를 설명드리다가 뭐가 생각이 나서 이제 관련 지으려고 했었냐면, 그 채권자 대위권 이제 행사의 405조 2항의 통제 효과로서 처분 금지효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의 계약의 합의 해제는 금지가 되는 처분 행위에 해당하지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는 처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그 405조 이하 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를 금지되는 처분 행위로 보지 않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었죠. 아까 채권이 이제 압류나 가압류가 된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기본적인 법률 관계, 기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런 것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는 민법 405조 2항에 금지되는 처분 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거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랬었고요. 자, 이제 40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는데 404페이지에는 뭐 논술이고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08페이지에 9번 사례하고요. 411페이지의 10번 사례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 날짜만 좀 다르고요. 날짜랑 약간 표현만 약간 다르고 2010년 사무관, 2010년 법무사 똑같은 그런 문제인데 이거는 그 이중매매 사안이죠. 그리고 그 반사회적 이중매매, 그러니까 이제 이중매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행위로 취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특정 채권이 그 사행위 취소에 있어서 피보존 권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판례 논점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매도인의 제2양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대위할 수 있으려면은 어떠한 사안을 추가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반사회적 이중매매론을 이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도 하등의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9번과 10번 사례는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고요. 저희는 11번 사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14페이지에 11번 사례가 해제와 원성회복이라고 해서 2013년도 법원행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같이 좀 살펴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래의 사실관계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라. 그래서 1번에 의뢰 청구에 대한 예상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의뢰 주장에 대한 당부 및 논거, 3번에 갑의 밑줄 친 주장에 대한 당부와 논거를 서술하시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사실관계를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자, 을이 매도인이고 갑이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토지를 매도를 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렇게 지급받기로 했고요.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날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약정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약정 토지를 중도금 지급받은 즉시 갑에게 인도를 하고요. 두 번째 약정, 잔금 지급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과 상환해서 지급하기로 하고, 세 번째, 잔대금 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최고 없이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5회차였던가요? 4회차였던가요? 그 사무관 문제를 이용해서 어떤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 사안을 한번 볼 때 자동 해제 약정이 있었죠. 그래서 잔금 지급 불이행에
있어서의 최고 없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약정의 효력이 어떠한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다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에 계약금과 중도금은 제때 지급을 했고 중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엑스토지를 인도받아서 건축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 을이 잔금 지급일이 2013년 6월 17일이었는데 별다른 준비 없이, 그러니까 별다른 준비 없다라는 것은 본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 내용인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행 제공할 준비 없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나갔는데 매수인 값도 아무런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약정을 서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거죠. 이에 대해서 매도인 을은 2013년 6월 25일 날 자동 해제 약정에 따라서 위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고 그 다음 날 2013년 6월 26일 날 내용 증명을 각각이 수령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동 해제 약정에 따라 해제를 했는데 과연 그 잔금 지급 관련해서 불이행 시 최고 없이 자동으로 해제한다는 약정에서 과연 그 매도인 갑이 자기의 의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논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내용 증명을 수령한 갑이 부랴부랴 이제 잔금 지급을 연기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을이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을 했고, 그래서 저런 해제가 효력이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고요. 다음 동그라미에 또 매수인 갑이 2013년 7월 1일 매도인 을에게 잔금이 마련되니까 매매 계약을 유지해 달라. 그래서 2013년 7월 17일 날 그 당시에까지 연기를 해주면 그때 공인중개사무소에다 모두 지급을 하겠다라고 간청을 하므로 을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7월 17일 날 약속 장소인 평화공인중개사무소에 나가서 소유권 이번에는 을도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 주었죠. 근데 갑자기 매수인 갑이 엑스토지가 너무 비싸니까 깎자라고 주장을 하다가 다툼 끝에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2013년 7월 25일 날 2013년 8월 7일까지 갑니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응답이 없자 2013년 8월 10일 날, 그러니까 그때 13년 8월 10일 날 그때까지 공인중개사무소에 맡겨두었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회수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 마지막 이행 최고한 기한인 2013년 8월 7일까지는 본인의 그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공인중개사무소에 그대로 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쌍무계약에서 매매계약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 동시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 일회적 이행제공설이죠. 일회적 이행제공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행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반대 의무의 이행을 수령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을은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8월 10일 날 서류를 회수하고 8월 11일 날 해제한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당일 날 내용 증명이 송달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그라미에 매도인 을이 2013년 9월 5일 날 매수인 갑을 상대로 너의 귀책 사유로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그래서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를 점유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중도금 지급 기일이죠. 그래서 중도금 지급 기일이 2013년 5월 17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라. 그러니까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을과 갑의 주장이 나오는데 소송 과정에서 을은 2013년 6월 26일자로 위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그게 언제냐면은 맨 위에 두 번째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매도인 을도 별다른 소유권 이전 준비도 하지 않고 공인중개 사무소에 나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온 이후에 자동 해제 약정에 따라 해제한다라는 그 해제가 되었다.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두 번째 2013년 8월 11일자로 위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해제한 거 있죠. 이에 대해서 갑은 계약 해제를 부인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회수했기 때문에 해제 통고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회수한 날은 2013년 8월 10일이었고 그 다음에 매매잔금 지급 최고의 그 기한이 2013년 8월 7일이었는데 8월 7일까지는 소유권 이전 서류가 공인중개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회수했기 때문에 해제가 부적법하다라는 갑의 주장이 과연 타당하겠느냐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의뢰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이것은 이제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548조 1, 2항에 따라 생기죠. 근데 해제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의무에 있어서 동시행 항변권의 내용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 월 차임 상당액은 아까 매도인은 200만 원을 불렀지만은 월 차임이 180만 원이고 쌍방 더 이상의 주장 증명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선은 예상되는 결론은 이제 모아서 이제 결론을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보시면 뭐 피고 갑이 지금 매수인이죠. 피고 갑은 원고 매도인 을로부터 5억 원 및 여기 5억 원이라는 거는 계약금과 중도금이죠. 5억 원 및 그중 1억 원은 계약금이죠. 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금 지급 일자인 2013년 4월 17일부터 그 다음에 중도금 4억 원에 대해서는 중도금 지급일인 2013년 5월 17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래서 548조 2항에 대한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라는 조항에 관한 내용이죠. 받음과 동시에 상환이행 판결이죠. 그 다음에 원고 을에게 엑스토지를 인도하고 계약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13년 5월 17일 날 중도금 지급과 함께 엑스토지를 인도받은 그 날부터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납부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 이제 을의 주장에 대해서 우선 자, 이 부분은 지금 의뢰 청구 주장, 갑주장. 그러면은 우선은 요 근거 부분은 우선 을과 갑의 주장을 본 다음에 돌아와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17페이지에 을의 주장이 먼저였으니까 417페이지에 로마자 2번 을의 주장의 당부 및 이유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해제 있죠. 본인도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채로 그냥 잔금 불이행에 의한 자동 해제 약정으로 해제한 그 해제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동그라미 2번 마지막 두 번째 해제는 적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2013년 6월 26일자로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느냐 이 부분은 어디냐면은 문제의 소재에서 실권 조항이죠. 과연 실권 조항이 어떤 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때 최고 없이 매매 계약이 최고 없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 자, 외과로 2번에 실권 조항이라는 건 뭐냐? 실권 약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하나의 계약이죠. 근데 우리가 해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근데 실권 조항은 계약입니다. 차이가 있죠. 실권 조항은 뭐냐? 허용되느냐? 실권 조항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정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러니까 정지 조건부죠. 아니죠. 우선 그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그 조건은 채무 불이행이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계약이 실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 조건부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으로서 해제 의사표시가 없어도 조건 성취라는 사실만으로 실효가 된다. 그리고 계약이다. 따라서 해제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인 해제와는 다르고 이것은 계약자의 원칙상 유효하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가 된다. 최고 없이.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자동 해제를 위해서 동시에 쌍무 계약은 동시행 관계니까 자기의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하면서 자동 해제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조차 필요 없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줄에 자동 해제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세 번째 줄에 키워드는 동시행 관계가 있다는 거죠. 뭐랑 뭐 사이예요? 잔대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 해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줄 끝부분에 이행의 제공이라는 것은 예컨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준비해서 매수인에게 알리는 거죠. 이행의 제공을 해야 상대방이 이행 지체에 빠지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시면 매수인이 약정 기한을 도과했더라도 이행 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잔금 지급 이행 기한이 도과했어도 매도인이 자기의 의무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해서 그러니까 이행 제공을 하지 않으면 그 계약이 대금 미지급만으로 자동 해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그 실효약관 같은 경우에 계약금 관련한 실효약관이 있고 중도금 관련한 실효약관이 있고 잔금 관련한 실효약관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잔금 관련된 실효약관에 관한 것인데 어쨌거나 반대 의무 제공으로 상대방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만 자동 해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안의 검토까지 보고 이제 계약금과 중도금 경우의 실효약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의 판례에 따르면 지금 매도인율이 아까 지금 2013년 6월 23일자 우리가 26일자 해제를 보고 있는 건데 2013년 6월 17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에 준비가 없이 나갔죠. 따라서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는 행위가 없었죠. 따라서 매수인 갑은 그 당시에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무리 자동 해제 약정에 따라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매 계약이 해제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해제에 관한 의뢰 주장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참고로 잔금 말고 계약금과 중도금에 관한 그 실효약관의 효력이 어떠하냐라는 걸 한번 보시면 뭐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위약 시에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이제 위약 시에 자동 해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약정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매도인 위약 시에는 100을 배상하고 매수인 위약 시에는 계약금 몰취되고 그와 더불어서 계약금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해조건 유보 조항이죠. 해조건 유보 조항일 뿐이고 그러면 최고나 통지 없이 해제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최고나 통지는 필요하다는 거죠. 해제권을 유보한 것이고 그럼 해제권을 행사해야겠죠.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고나 통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계약금 관련 실효약관에 관한 판례 입장이고요. 그에 반해서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그 중도금은 잔금과는 달리 선이행 의무죠. 자, 그런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 지급을 불이행했다. 그런데 매수인이 중도금 약정기일에 중도금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라는 어떤 그 약정을 맺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그 당시에는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데 그때는 해제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실효약관이 있었어도 최고나 통지를 하면서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해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 그리고 이때는
중도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별도의 매도인 측의 이행 제공이 필요가 없겠죠. 그에 반해서 그 잔금 관련된 자동 해제 약정 같은 경우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행 제공,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준비하고 매수인에게 알리는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인 매도인을 이행지죄에 빠뜨려야만 이제 비로소 자동적으로 해제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서 첫 번째 해제는 부당하고요. 두 번째, 2013년 8월 11일자로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었느냐에 대해서 결국에 이제 544조에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에 그런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책임 있는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지체했고 상당 기간을 정한 이행을 최고했는데 최고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아서 해제 의사 표시와 도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사안을 보시면 2013년 그 매수인 갑이 2013년 7월 17일 날 까지 잔금을 지급할 테니까 매매 계약을 유지해 달라고 간청을 한 그런 사안이죠. 그래서 또 정해진 2013년 7월 17일 날 이번엔 을은 이행을 제공했습니다. 했는데 갑이 잔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제를 할 때 아까 말했듯이 일회적 이행 제공설입니다. 예, 그래서 일회적 이행 제공설이지만 뭐 일회적 이행 제공이건 계속적 이행 제공이건 간에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것이 최고 기간 내에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기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는 하여야 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죠. 그래서 또 을이 2003년도 7월 25일 날 마지막 통지를 하죠. 2013년도 8월 7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최고를 했고 그 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공인중개사무소에 비치해 두었죠. 그래서 이행 제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갑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권이 발생을 했고 2013년 8월 11일자로 해제 의사 표시를 했고 당일날 도달이 됐죠. 그래서 두 번째 해제는 적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해제가 부적법하다라고 했는데 부적법하지 않죠. 아까 봤듯이 그 기간 2013년도 8월 7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했고 그때까지 매도인 을은 이행 제공을 하고 반대 의무를 수령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제는 적법합니다. 예, 그렇게 되었고 따라서 타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장은 이제 그 계약금 중도금과 법정 이자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의뢰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은 결국에 원상회복 같은 경우에도 동시이행 관계가 적용된다는 것으로서 그 주장은 맞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셔서 415페이지에 아까 청구 일부 인용을 받고요. 근거가 무엇이냐? 결국에 결론적으로 꺽쇠 2번 근거가 1번에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 8월 11일 날 해제가 되었고 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적 구성 그래서 결국 이제 직접 효과설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런 판례입니다. 우리 법제가 물권 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민법 548조 1항 단서가 거래 안정을 위한 특별 규정이라는 점에 따라서 그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계약 해지에 따라서 당연히 복귀한다. 자, 그렇다면은 그 직접 효과설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외거로 1번에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했죠. 그래서 법정 채권 관계로 전환이 되고 그때 원상회복 청구권의 성질은 두 번째 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환 범위는 일반적인 748조가 아닌 548조라는 특칙에 따라서 정해지고 이 경우에 201조부터 20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 그렇죠. 또 선악 불문하고 어떤 그 과실을 다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권이 변동한다. 판례는 첫 번째 줄에 물권적 효과설이죠. 물권적 효과설이기 때문에 이미 물권은 복귀를 했죠.
따라서 회복자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맨 마지막 줄에 소유권에 기한 다음 줄에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의, 성질, 내용이라는 목차에 따라 봤었죠. 그래서 의는 548조를 적으시면 되고 성질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하기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그랬을 때 원상회복의 내용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죠. 그래서 원물 반환하고 아까 그 내용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예, 그래서 금전의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을 하고요. 그 외거로 1번에.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소이득 말소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관계 없이 받은 날로부터 5%다. 예, 그래서 법정 해제이건 약정 해제이건 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해제에 관한 민법 544조부터 546조는 법정 해제에만 적용이 되지만 그 이외의 규정은 법정 해제, 약정 해제 불문하고 모두가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거로 2번에 과실과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데 있어서 201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의 점유자인 경우에도 과실을 반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548조 2항에 따라서 받은 날로부터 이제 이자를 가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도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한다. 그리고 4번에 549조에 따라서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49조 그렇죠. 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조가 548조의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니까 원상회복을 할 때도 동시행 관계에 따른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때는 원상회복 플러스 손해배상 의무까지 전부 다 동시행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해체가 되었고 따라서 외과로 1번에 매도인 을이 매수인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그에 대한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에 대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 청구한 것은 동시행 관계에 있죠. 그리고 갑이 지금 결국 동시행 항변을 한 셈이죠. 따라서 쌍방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상환이행 판결을 선고를 하는 것이고 아까 차임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월 180만 원만 인정됐고요. 나머지 월 20만 원 부분은 청구 기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례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사례를 바로 보시고요. 12번 사례는 2016년도 법원행시 문제인데요. 자, 이 부분이 뭐랑 또 관련이 있냐면 아까 해약금 해제랑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포기 또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때 어떤 중도금 같은 이행기가 있을 때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행기에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말자라는 특약을 했다라면 모르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된 판례 사안이 들어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와 관련해서 비교해 볼 판례가 한 2개 정도 있는데요. 차후에 그 부분도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 자, 갑이 을에게 A주택을 매도하면서 계약금은 당일날 그 다음에 중도금이 문제가 될 텐데요. 중도금 4억 2천만 원은
2014년 10월 25일 날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인도 및 소위 등은 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뭐 약정이 있었는데 의뢰, 그 매수인 의리죠. 매수인 의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금 몰취. 그 다음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은 계약금 배액 상환이라는 약정도 위약금 약정도 같이 결부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매도인 갑이 주택을 현재 점유 사용하고 있는 병을 퇴거시킨 후에 의뢰에게 인도하겠다. 네, 그래서 계약당일날 8천 지급을 했고요. 자, 거기에서 2번만 잘라보는 겁니다. 위에 기본사안에 추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A주택의 소재지 D씨가 뭐 혁신 산업단지가 들어설 것이다. 그래서 A주택 가격이 아까는 8억 원이 매도가였는데 10억으로 뛰었다. 그러니까 매수인을은 A주택을 반드시 취득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우선 2014년 10월 5일 날 갑을 상대로 A주택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관할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그러니까 주택 인도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대금의 지급과 동시행 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잔대금 지급은 2014년 11월 25일이니까 그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2014년 11월 25일인데 2014년 10월 5일 날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구의소를 관할법원에 제기했다. 이런 부분은 과연 그 해약금 해제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이행의 착수에 해당할까라는 부분이 쟁점이 되고요. 이에 매도인 갑은 2014년 10월 15일 날 아직 중도금 지급기일 전이죠.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1억 6천만 원을 수령할 것과 그 기간을 넘기면 공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계약금 배액 상환을 한 거죠. 그 약정에 따라서. 그래서 받아가라라고 하면서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을 하겠다. 2014년 10월 15일까지. 그래서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위약금 약정에 따른 그런 해제겠죠. 이에 을은 나는 소송도 제기했고 매도인의 일방적 해제는 부당하다. 그래서 같은 달 20일 역시 중도금 지급기일보다 조금 앞선 날이죠. 중도금 4억 2천만 원을 제공했지만 갑은 수령 거절을 했죠. 그래서 공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20일 날 을을 만난 자리에서 을에게 1억 6천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1억 6천은 아까 매도인 을이 공탁을 한 거죠. 이거 도로 가져가라 라고 제공을 했지만 을이 아니죠. 자, 죄송합니다. 지금 매도인이 갑이죠. 매도인 갑이죠. 그다음 매수인이 을이었고, 예, 그래서 갑도 매도인 갑이 10월 20일 날 매수인 을에게 아까 배액 상환하겠다는 1억 6천만 원을 제공했지만 수령 거절해서 공탁소에 공탁을 했습니다. 이때 매도인 갑이 계약 해지할 수 있느냐. 핵심은 결국에 매수인 을의 이러한 행동들이 이행 착수로 볼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논거를 보시면 해약금에 기한 해제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565조 1항에 따라서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상환,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이행 착수 이전까지요. 근데 사안에서 위약금 약정도 별도로 했죠. 별도로 했고, 예. 그리고 뭐 해약금 해제도 가능하고요. 420페이지에 자, 그러면 핵심은 일방이 이행에 착수해서 해약금을 해제할 수 없는 경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수인 을이 이행에 착수를 한 상황이라면은 매도인 갑의 계약 해제는 인정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외과로 1번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를 위해서는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일 것을 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행의 착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례를 정리해 보면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 이행 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행 착수는 상대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 매수인, 쌍방 누구도 가능한 것이죠. 자, 여기에서 매수인 을이 2014년도 10월 5일 날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기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이행의 착수에 볼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이행의 착수 부분을 이제 첫 시간에 봤을 때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이행의 착수의 의미에 관한 판례인데 매도인이 그때는 매도인 사안이었어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판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이행 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소위 제기가 그러한 어떤 이행의 착수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느냐, 판례는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을의 그런 소송 제기도 여기서 물론 매수인이 소를 제기한 것이지만은 매수인의 이행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중도금도 뭐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구 기소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이행행위의 일부라, 그러니까 매수인으로서 이행행위의 일부라든가 이행이 필요한 전제행위로 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것은 이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외과로 4번이 그 판례의 핵심입니다. 자, 매수인 갑이 2014년 10월 15일 날 아직은 중도금 지급기일이 아니죠. 일이 아닌데 갑이죠. 매도인 갑이 을에게 지금 어떤 뭐 해약금 해제이건 아니면 위약금 약정에 의한 해제이건 간에 계약금의 배액을 수령할 것과 기간 넘기면 공탁을 하겠다. 그래서 해제 의사표시를 했고 그런 해제 의사표시가 2014년 10월 17일 날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외과로 4번이 그대로 판례 문구입니다. 그렇게 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이 2018년 10월 25일이죠.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이행기가 정해져 있어도 그러니까 보통 중도금이 이행의 착수의 대표적 케이스죠. 근데 중도금 이행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 해약금 해제를 함에 있어서 매도인의 입장에서 어떤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중도금의 이행기까지는, 그러니까 중도금의 이행기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행의 착수 이전이라는 요건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매도인의 입장에서 기한의 이익이겠죠. 근데 그런 기한의 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기 이전이죠. 중도금 지급하기 이전에 지금 계약금 배액 상환을 하고 뭐 수령 또는 공탁을 하겠다라는 통지를 해서 매매계약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 사안에서는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4년 10월 25일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라는 것이 판례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라면은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행할 수 없다라고 본 것이죠. 따라서 그 이후에 매수인이 10월 20일 날 중도금 4억 2천을 제공을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중도금 지급기일은 10월 25일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며칠 당겨서 중도금을 지급을 해도 이행에 착수가 되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러면은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는 매도인은 이제 더 이상 해약금 해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렇게 계약금 배액 상환 수령 공탁을 하면서 해제의 통지를 했다. 그렇다면은 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뢰 이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해제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어떤 사례의 사안이었는데, 요 관련해서 그 이행기 전 약정에 있어서 그 두 개의 판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 판례 사안입니다. 그래서 요 판례 사안에서 아직은 그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지 못해서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요 판례에서는 이것이 언제냐면은 9.2다 3.1.323 판례입니다. 그래서 1993년 1월 19일자 9.2다 3.1.323 판례인데, 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출제가 된 거고요. 이 판례에서 이제 판시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시 사항에서 565조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해약금 해제의 행사의 시기를 제한한 그 취지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565조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이유가 뭐냐면은, 당사자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도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단계에서 계약을 해제하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 결국 신뢰 보호죠. 그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봤듯이 이행기 약정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약금 해제에 관한 부분에서 이행 착수까지로 제한한 그런 취지를 좀 적어주면 좀 가점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요 사안입니다. 매도인이 565조에 따라서 계약 해제 의사 표시를 하고 일정 기한까지 해약금 수령을 최고하고 기한 넘기면 공탁을 하겠다라고 통지했을 때, 매수인이 그런 매도인의 계약 해제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소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본 겁니다. 그 아까 봤던 외과로 4번의 문구가 그대로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이런 식으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수령해라, 공탁을 하겠다고 통지를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중도금에 관한 이행기라는 것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매도인을 위해서 기한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기 전에는 매수인 너는 이행에 착수할 수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중도금 이행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해봐야 그것은 이행 착수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 판례 사안이고요. 그리고 네. 예,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만약 그 계약금 배액을 공탁을 했을 때는 그 공탁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 해제 의사 표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10월 17일 날 공탁하겠다라는 그런 통지가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 판례 사안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 판례 말고요, 요 이행기 전 이행 착수랑 비교해서 또 비교해 볼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한번 보시면요, 한번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2월 10일자 2004-11599 판결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이제 565조에서 이행 착수까지로 시기를 제한한 취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행기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행기 약정 이전에 이행 착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이건 어떤 사안이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시가 상승이 예상이 됐습니다. 물론 요 사례도 시가 상승이 예상이 됐죠. 근데 여기서는 매도인이
매도인, 여기서는 매수인이 이제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이 사안에서는 매도인이 이제 시가 상승이 요청되니까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도 않고 매매 대금의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매도인이. 근데 이에 대해서 매수인은 이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고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제공해 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해서 해저권을 행사했다. 그럼 이런 해준 적법하느냐라는 거죠. 이에 대해 판례는 어떤 시가 상승만으로는 매매 계약의 어떤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또 이런 사정은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가 허용되면 안 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렇다면 아까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이미 매수인이 중도금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매도인은 해제권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판례는 제가 판결 유지하고 판시 사항을 그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이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424페이지에 증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증여까지만 보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424페이지에 이제 증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 조문과 관련해서 그 조문의 해석론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문을 먼저 한번 쭉 보시고 이 사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로 가보시면 555조부터 한번 보시죠. 자, 554조는 뭐 증여의 의의고요. 555조에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라는 그 제목 하에 자,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당사자의 경솔한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그래서 1항에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호에 뭐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열 쪽에 대한 범죄 행위. 2호에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여기에 부양 의무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될 거고요. 부양 의무의 범위를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2항에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 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유월을 경고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는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8조 가보시면 해제와 이행 완료 부분. 그래서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결국에 전 3조니까 555조에서 557조죠. 결국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라든가 556조의 뭐 망은 행위에 대한 어떤 증여의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 그랬을 때 만약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이미 이행한 부분, 그 이행의 범위를, 그 이행의 그 개념이 등기까지 완료해야 이행된 것으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561조의 부담부 증여. 상대 부담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이제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이제 다 섞어서 그 조항의 해석론을 물어본 그런 판례 사안입니다. 보시면요. 자, 문제 1번에 424페이지입니다. 문제 1번에 X가 부동산이 많은데요.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족 중에 배우자 Y가 있고 갑을병이 있고요. X가 A 건물 A-1, B, C, D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가에 위 기본산에 추가해서 2014년 7월 7일 날 장남 갑에게 B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B 토지를 증여했는데 증여 계약서 작성과 이전 등기는 차후에 천천히 진행할 예정이다. 그렇다면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아직 안 했죠. 그러면은 등기를 아직 안 한 상태는 이미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서 이행을 완료했다고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겁니다. 다만 갑은 우선 B 토지의 점유만을 이전해 주었다. 결국 B 토지에 대해서 증여계약서 아직 안 했고 이전 등기 아직 안 했고 점유만 그러니까 인도만 해주었습니다. 자, 그 후에 X는 장남 갑과의 분쟁이 발생하니까 B 토지를 갑으로부터 되찾아 와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갑을 상대로 B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논점의 정리 부분에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로서 해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미 점유를 이전해 준 부분. 그래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도 해지할 수 있지만 결국에 이미 이행을 완료한 부분은 해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555조와 558조를 합치면 나오죠. 근데 과연 이제 여기에 이미 이행한 걸로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등기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서설의 555조와 그 취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해제 요건은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을 것을 요한다라고 해서 판례를 보시면 증여계약 성립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에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이 작성된 때에는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의 효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차후에라도 그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사정이 보이지 않죠. 여전히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로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해제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555조에서 말하는 증여계약의 해제는 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달리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처리로서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여기서는 뭐 특별한 고사하는 문제가 안 되겠죠. 요 판례는. 자, 그 다음에 해제권의 행사는 양쪽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해제의 제한. 그래서 555조, 558조가 있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도 해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 이미 이행한 부분의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에 첫 번째 줄에 채무의 주요한 부분이 실행된 것을 의미한다. 결국 동산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이행이 되는데 부동산은 결국 형식주의죠. 그래서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죠. 따라서 558조는 적용되지 않고 555조만으로 2014년 9월 1일 날 증여를 해제해서 되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위 기본사안에 추가해서 막내 아들 병에게 D 건물을 증여하면서 이제는 증여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병은 한 달에 한 번 작은 아버지인 W를 따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뭐 돌봐드려라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것이 바로 부담부 증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증여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때는 이전 등기도 격려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행이 완료가 되었죠. 서면에 의한 증여가 되었고 이행도 완료가 되었다. 근데 부담부 증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담을 이행하지 않고 있겠죠. 우선 부모인 X와 Y에 대해 부양 의무 등의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작은 아버지인 W와의 식사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경우에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부담부 증여의 법리인데 425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근거부터 보시죠. 자,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56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담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넘어가 보시면 그 판례가 나와 있죠. 561조를 이제 근거를 제시하면서 부담가 이제 그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민법 555조와 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의 불이행으로 해제할 때는 뭐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와 해제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이미 이행 완료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더라도 부담 의무를 불이행하면 해제할 수 있고 그리고 서면으로 증여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양 의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W는 이제 친척 작은아버지인데 따로 살고 있다. 그래서 민법상 부양 의무 있는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에서 부양 의무를 조건으로 한 증여 계약이 이루어졌다. 근데 부양 의무를 게을리했다. 해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선 부담보 증여고요. 부담보 증여고 판례 세 번째 줄에 556조 1항 2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양 의무라는 것은 민법 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의 부양 의무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974조에 속하지 않는 당사자 사이 약정에 의한 부양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담부 증여에는 민법 556조 2항이 뭐냐면 아까 이제 망은행이 이제 그런 케이스에서 해제 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고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해서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는 소멸한다라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558조에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 전 3조의 규정에 대해서. 그래서 556조의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도 이미 이행한 부분은 해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인데 그런 558조도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판례를 종합하면 서면에 의한 증여지만 555조의 특별 해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W는 따로 거주 중이기 때문에 따로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556조 1항 2호에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해당되지 않고요. 따라서 558조도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이미 증여가 이행되었지만 X는 병을 상대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